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해마다 400명씩 늘려서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도 2.4명입니다. OECD 평균인 3.5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데요. 게다가 수도권에 쏠려 있는 탓에 지역 공공의료 인력 공백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 가운데 매년 300명은 지역 의사 특별 전형을 통해 선발해서 10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 의사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역으로선 상당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또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도 적극 검토하기로 해서 안동과 포항 지역 의대 설립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사협회의 반발인데요. 의료비 폭증과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조율이 돼야겠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송파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례? 또 있잖아. 아, 가밀역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 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 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홍보관 그랜드 오픈. Come here.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You must stop.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non-stop. 관절엔 you must stop. 부착 케어. 삼형 바이오팜.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 남기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개별 서비스 할인이 줄어서 아쉽다. 걱정 마세요. 쉐보레가 7월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 지원과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게다가 SUV를 사면 캠핑 아이템까지. 지금 쉐보레 매장에서 만나세요. 일부 차종 한정. 개별 서비스 지원은 콤보할부 선택 시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 짚어보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함께하고요. 2부에서는 요일을 좀 바꿨습니다.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2020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렀던 금융세제 부분, 이전과 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 대통령의 개인 투자자 의혹을 꺾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에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예. 우선 당초 초안에는 상장 주식 양도차익 기본 공제가 2천만 원이었는데 네. 이게 5천만 원으로 공제가 2.5배 껑충 뛰었습니다. 확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저 상장 주식 플러스 공모형 주식 펀드가 합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 기본 공제의 이 펀드, 주식형 이 국내형 펀드가 좀 제외가 돼서 기본 공제가 제로였습니다. 역차별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걸 포함시키면서 한도를 2.5배 늘린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 한 600만 명 가운데 전체 2.5%에 해당하는 약 15만 명 정도가 5천만 원 이제 이상 벌어서 양도세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정부의 관측이고요. 그리고 이 증권거래소는 낮아지긴 하지만 없애진 않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증권거래세 매도 금액이 지금 0.25%를 내고 있는데 당장 내년도에 0.02%포인트 낮추고요. 2년 후 2023년에 0.08%포인트 낮춰서 1.5%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시행을 1년 앞당겼지만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득에 대한 원천 징수 기간도 월별에서 반기별로 확대합니다. 이것도 이제 투자 자금 묶인다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좀 수용된 것으로 보이고 또 손실 이제 2월 공제 기간도 종전에 3년에서 5년으로 확대가 되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 두 가지를 꼽으라면 일단 이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양도세 거래세 둘 다 유지한다라는 점. 또 두 번째가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에 대한 이 공제 혜택이 빠져 있다라는 건 좀 한계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주식 양도세 이 공제를 대폭 확대해서 즉 뭐 양도세 인하 효과를 낼 수가 있겠고 거래세도 2023년까지 0.15%로 인하하겠다. 그래서 부동산을 좀 증시로 유인하겠다 하는 이런 의도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세제도 대폭 강화했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다주택자들 이 투기성 빈번하게 거래하시는 분들에 대한 세금 부담은 대폭 늘어납니다. 우선 종부세가 많이 오르는데요. 개인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까지 수 배 가까이 오르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0.1에서 많게는 0.3%포인트 올라갑니다. 또 주택 양도소득세는 주택 보유 기간, 주택 수에 따라서 강화되죠.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현재는 양도세율 40%이지만 앞으로 70%까지 높아지게 되고요.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6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이 되는데 2주택자의 경우에는 지금 기본세율에다 플러스 10이지만 앞으로 20%포인트 추가되고요.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30%포인트 가산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시장 내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시점이 내년 6월 1일인 만큼 그 이후분부터 양도세를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지난 7.10 대책에 나왔던 그대로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게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좀 강화했네요. 최고세율을 지금은 42%인데 45%로 인상했는데 반면에 일반 직장인들의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 이건 또 고소득자에게 또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공제 확대한다는 거. 이것도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현재 소득세 최고 구간은 연소득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율 42%를 부과해 왔는데 그러나 이제 이 소득세 최고 구간을 1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율을 현행 42에서 45%까지 인상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번 개편으로 소득세 추가 부담이 커지는 분들은 사실은 16,000여 명 상위 0.05% 수준인데요. 연간 한 9천억 원 가량의 세금이 더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부자 등세는 맞죠. 부자 등세는 맞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45%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OECD 국가 가운데 7번째 수준입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경제 규모에 비슷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반면에 이제 유리할 지갑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항목 1번지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 이걸 올해만입니다.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 30만 원 정도 인상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카드 사용분이 총 급여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현재는 연 300만 원까지 카드 공제를 받는다면
올해 안에서 330만 원. 그리고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 미하의 경우에는 250만 원 소득공제 신용카드를 받았다면 280만 원으로 또 1억 2천만 원 초과 연소득분의 경우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230만 원으로 한도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침체된 소비를 좀 살리기 위한 극약 처방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내년부터는 그 가상화폐 투자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 이제 올해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그 소득에도 과세를 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내년 10월부터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거래해서 연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해당 소득 가운데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 정부가 앞으로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비트코인을 사고 팔아서 총 500만 원을 벌었다. 예. 이 경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50만 원의 20%인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 근데 주의할 것은 주식처럼 손실 2월 공제가 없습니다. 해마다 그때 딱딱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2천만 원 손실 났다 하더라도 예. 올해 1,000만 원 이익이 났다면 올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기타 소득세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매년 5월에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예, 그렇군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250만 원 공제하고 과세한다는 거.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죠? 250만 원. 그렇습니다. 해외 주식과 이제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가 250입니다. 갖게 되는 거군요. 자, 경제 성장을 우리나라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역시 예상대로 마이너스 3.3%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낮게 나왔는데 이게 22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기 대비 마이너스 3.3% 역성장한 겁니다. 네. 지난 1분기에도 마이너스 1.3%였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라는 건 이거는 공식적으로 경제 통계상 리세션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건데요. 예. 이 마이너스 3.3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 외환위기 당시 1998년 1분기 이후 2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라는 겁니다. 예. 자, 우리 경제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국경을 봉쇄했죠. 하늘길이 막히다 보니까 수출이 16.6%가 급감했는데요. 예. 이 수치는 1963년 4분기 이후 56년 만에 최저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민간 소비하고 정부 지출이 늘어서 하락폭을 상쇄했다라는 겁니다. 네. 전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개별 소비세 인하 등의 효과로 민간 소비가 1.4% 소폭이나마 늘었고요. 정부 지출도 1% 가까이 증가해서 그나마 마이너스 3.3% 방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 코로나의 영향이겠죠. 이번 분기는 GDP 구성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수출도 있겠고 투자, 정부 지출, 소비 등등이 있는데 대부분 안 좋았다. 다만 민간 소비 또 정부 지출이 약간 반짝 반등을 했다. 그 덕분에 조금 올랐다는 거. 자, 올해 그렇다면 전체 성장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까?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이 기획재정부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플러스 0.1%,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0.2%를 수정 제시했죠. 예. 문제는 하반기인데 변수는 역시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입니다.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소비가 경제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부터 완만한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특히나 이제 추경, 한국판 뉴딜 이런 정책 효과 그리고 이제 2분기에 대한 어떤 기저 효과가 이어지면 중국과 같은 유사한 경로로 하반기에 상당 부분 경기 반등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최근에 중국 경기는 반짝 반등을 했죠. V자 반등을 한 상태죠. 예. 맞습니다. 이제 진원지였던 중국을 보면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전기 대비 9.8%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예. 2분기에 전기 대비 11.5% V자 반등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중국과 유사한 경로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정부의 추산인데, 예. 그래 한국은행은 다소 보수적입니다.
2분기 역성장의 충격도 있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주요 수출국 미국, 유럽 수출길이 막힐 경우 이 3, 4분기에 평균 1.8에서 1.9% 성장해야만 올해 마이너스 0.2%를 맞출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는 성장률이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1%를 밑돌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처럼 이렇게 반짝 V자 반듯 그렇게 꼭 되기를 바라지만 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반등한다는 게 쉽지도 않은 상태. 그래서 여러모로 걱정이 좀 되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2분 42초 지나고 있네요.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맞네요. 오늘 청문회도 있었고 행정수도 이전, 또 박원순 관련 의혹, 국회 네. 대정부 질문에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더 논란이 되고 있고 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오전 시간 좀 쭉 지켜봤는데 크게 봐서 좀 두 가지로 나뉘네요. 그러니까 자녀 병역 관련 의혹 하나 좀 나왔고 또 전대협 의장 출신이잖아요. 이인영 후보가. 사상 검증이죠. 그러니까 사상 검증. 너무 반미 친북 이런 공세가 좀 나왔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추가됐는데. 예. 자, 첫 번째는 사상 검증입니다. 네. 이게 사실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상을 검증할 지경에 있는 인물이 또 이제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요. 네네. 일단은 이 태영호 의원이 포문을 연 게 이례적입니다. 예. 북한에서 귀순한 분이 이제 초선 의원이 돼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 주체 사상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버렸느냐. 아직도 당신은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물은 거예요. 패널 들고 와서 자기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버렸다. 후보자는 버렸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발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 된 거고요. 네. 이인영 후보자는 아니나 다를까 북에서 남으로 건너올 때 전향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자신은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를 신봉한 적 없다. 이 민주화 운동을 이 청년 시절부터 했을 뿐이다. 예. 그래서 전향 대상자에 적용되지 않는다. 내가 북에서 왔거나 인민군이었던 게 아니지 않느냐. 네. 이거는 설전이 벌어졌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통합당 의원들이
답을 얻어내기 위한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논쟁을 촉발하기 위한 의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녀의 이제 병역 문제, 당연히 뭐 후보자 문제 없다고 하죠. 이 지루한 공방이 쭉 이어졌고, 예. 마지막 세 번째 논제는 뭐냐면 태도 논란입니다. 태도 논란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실은 처음부터 굉장히 쉽지 않은 이제 이 공세에 봉착을 해서 청문회라는 게 하루 종일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통합당 쪽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인영 장관 후보자가 지나치게 예민하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이 태도와 이 대하는 청문회 자세를 보니 이 장관 업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성격 아니냐 하는 태도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너무 조곤조곤 차분히 해서 예민하게 보이질 않았는데 이런 맞아요. 논란이 또 있군요. 그런데 또 이제 날선 공방이 마치 칼날에 합을 겨루듯이 오간 장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부터 이제 쭉 이제 발췌돼서 보도가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의원 불패는 깨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통합당은 오늘 브레이크 상당히 걸 거고요. 지금 이제 3명의 후보자가 있는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무난하게 채택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사건 성추행 의혹 관련한 이제 의제가 시끄러웠을 뿐이지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이 우호적으로 넘어갔고 적격으로 국회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인영 후보자는 아마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채택은 안 될 것 같군요. 보고서가.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상당히 친북적인 통일부 장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니라 괜히 이제 북쪽의 이익을 거두는 역할을 하는 인물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색깔론의 낙인을 찍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고 저희 예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상을 하냐면 하이라이트는 다음 주 월요일에 국정원장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지원 전 의원인데요. 여기는 뭐 지금 벌써 언론 검증을 통합당에서 막 제기하고 있는 것이 하태경 의원은 뭐 학력 위조 논란 제기했고요. 그렇습니다. 당국대를 졸업했는데 애초에는 조선대에서 5학기를 이수하고 편입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35년이 지나서 2000년에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시절에 공주교대로 요게 살짝 바뀌었다. 그럼 이게 날조 아니냐 학력 자체가 이런 이제 공방인데 지금 이제 이 박지원 후보자 펄쩍 뛰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청문회 때 소상이다 밝힐 것이다. 엉뚱하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제 일축을 했습니다. 관련 공방을 또 지켜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북 송금 문제 이야기하면서 이미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이미 박지원 후보자를 향해서 적과 내통하는 자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적에게 상당히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여기에 또 대통령까지 한 말씀 하시고 대통령은 매우 적절한 발언이라고 이제 받아쳤죠. 이건 뭐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이제 개입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월요일까지 쭉 이어지는 흐름에 오늘 이인영 장관 후보자가 중간에 결국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이 대북 기조에 대한 이제 비판을 받은 것이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이인영 후보자가 대표로 청문회를 했을 뿐이지 이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전체에게 던지는 이 통합당의 질문 같은 거예요. 그렇죠. 서훈 이제 이 국가안보실장도 마찬가지. 지금 또 임종석 이제 외교안보 특보가 있지 않습니까? 등등에 대한 이제 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통합당의 입장인데 어쨌든 뭐 이 귀화해서 북에서 영국 공사까지 지내고 귀화를 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된 태용호 공사와의 이제 설전은 좀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인사청문회 외에도 지금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입니다. 오늘 참 부결이 됐죠? 결과가 나왔죠? 이거는 예상됐던 거죠. 부결도 어쩌면 그렇게 숫자가 딱 떨어지는지. 애초에 이 탄핵소추를 발의하면서 이건 뭐 100명 이상, 3분의 1 이상이면 발의가 되니까요. 발의하면서 다만 과반 찬성을 어떻게 얻어내서 통과되겠는가. 부결 가능성이 훨씬 높고 가결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닐걸 추미애 장관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할걸 이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소위 이탈표가 나왔냐 그게 좀 궁금한데 좀 나왔습니까? 네네. 이탈표가? 그래서 뭐 부결은 부결이지만 그럼 민주당 표로 추산되는 게 얼마나 같을까인데 없었습니다. 아 없었어요? 네, 지금 찬성이 109명인데요. 예. 이 110명이 보수 탄핵 지정이죠. 소추에 찬성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국민의당과 통합당입니다. 통합당, 예. 110명. 근데 이 중에 109명이 찬성. 179표가 반대. 179표는 이제 176표는 민주당 표고요. 그렇죠. 예. 열린민주당 3석입니다. 예. 그럼 정의당 어디 갔지? 정의당 지금 이제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288명이 참석을 해서 표결을 했는데 표는 정말 딱 떨어지게 나왔다고 분석이 되고요. 예. 이탈표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행정수도 이전 얘기를 이것도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려서 딱 핵심만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를 꺼냈고 통합당은 뭐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이건 뭐 국면 전환용이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입장인데 그러나 오세훈, 장제원, 정진석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좀 논의하자 이렇게 입장이 좀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반응이. 자, 일단은 통합당에서는 지도부는 이거는 국면 전환용 아니냐. 그렇죠. 급조된 이야기다. 예. 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2004년에 이미 위헌 판결 났지 않느냐. 이걸 뭘 재론하느냐. 이건 빗바른 이야기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반응하는 통합당 의원들이 장제원 의원은 이제 부산 지역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여당 의견을 야당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 네. 이런 중차대한 이슈는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 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네. 정진석 이 충청권 지역구를 두고 있는 지금 국회 부의장 내정자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아직 취임만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예. 그런데 충청권은 여기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렇죠. 예. 세종시만이 아니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충청권, 충남, 충북, 대전 그리고 세종이 모두 다 반응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개헌을 전제로 하되 개헌이 꼭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수도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수건 과제다. 정진석 의원의 입장은 적극 찬성입니다. 지역구가 충청이니까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발언이 조금 조심스럽게 자, 당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도 아침에 방송 인터뷰에서 이건 이미 위헌 판결 난 거고 국면 전환을 위한 것으로 의심한다. 제대로 된 정부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요. 이 민주당은 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빠르게 이 행정수도 이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 야당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을 하고 지금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만들자. 여야가 함께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가 하면 사실은 사전 여론조사도 다 끝낸 사안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여정부에 이어서 평론가님. 지금 전화 상태가 좀 좋지가 않은데 잠깐 끊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에서는 지금 국면 전환용이다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지난 2004년에 위헌 결정은 났지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상황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이게 말이죠. 이 긴급 재난 문자가 들어오면 끊어지네요. 우리 방송 할 때마다 재난 문자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서울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던 걸 이어가면 민주당은 강력한 추진을 지금 선언하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방법도 한 3가지로 조절했습니다.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이 있는데요. 이것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겠다. 그러면 이걸 이제 야당이나 혹은 뭐 누구든 이 위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헌재 판결을 2004년처럼 이게 과연 위헌인지
관습헌법에 위배되는 건지 16년 만에 다시 한번 판결을 받아볼 텐데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원포인트 개헌입니다. 아하. 예. 관습헌법을 이제 아예 극복해버리려면 행정 수도를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이제 헌법에 집어넣는 거죠. 법률 조항으로. 예. 그러면 이제 이 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 규정이 생기는 셈이고요. 네. 세 번째는 국민투표입니다. 아, 국민투표를 할 수가 있군요. 대통령이 부의하면 국민의 의견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과반이 넘는 걸로 나와요. 53.3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게 지역별로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서울 지역만 반대가 조금 높고요. 아, 서울은 반대. 예, 40%대로 팽팽하고 가장 뜨거운 쪽은 이게 의외로 광주 호남이에요. 에? 충청 아니에요? 충청이 아니에요. 광주 호남이에요? 광주 호남이 1위고 그 다음이 충청. 충청, 세종, 대전.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경남, 부산. 네 번째가 경북, 대구. 모두 다 과반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수도권만 50%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래도 경기, 인천도 높은 편이고 서울만 부정, 반대 여론이 조금 높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국민투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뭐 개헌이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전 좀 더 논의가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게 뉴스 보고 제가 아주 혀를 내둘렀는데요. 이 행정수도 이전 얘기 나오고 며칠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벌써 세종의 아파트 값이 2, 3억씩 들썩이는데요. 이거 뭐, 아니, 어떻게 이렇게 투기꾼들을 부지런한지 참 혀를 내둘렀고, 일단. 부동산 자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고 민감합니다. 예, 어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20여 번 대책을 내도 아직 못 잡고 있는 거겠죠. 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의혹. 자, 어제 이제, 피해자 측에서 이제 기자회견 두 번째 가졌는데, 크게 봐서 두 가지네요. 지난 4년 동안에 한 20여 명의 주변에 호소를 했다는 거 하나 밝혔고, 검찰에다가 먼저 고소를 시도를 했다는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시도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딱 보고 이거 혹시 중앙지검이 이거 관련된 거 아니냐, 이쪽에서 먼저 유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능성은 다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경찰이 이제 고소장을 접수했으니까 경찰에서 유출됐나, 이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후에라도 확인되면 책임지겠다. 청와대가 유출했나? 뭐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부인했고요. 결코 유출한 바가 없다. 세 번째는 검찰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툭튀가 됐는데 하루 전에 또 무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 아동 조사부의 이 부장 검사가 8일날 만나기로 했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취소한 거예요.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가 예정돼 있다는 걸 하루 전에 미리 알았죠. 그러니까요. 상급 기관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근데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김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친정권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윤 총장하고 이제 대척점에 있는. 거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렇죠. 아주 긴밀한 관계고 통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숙제가 하나 남고 대검이 만약에 알았다면 윤석열 총장 라인도 또 알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검찰까지도 지금 이제 유출 가능성이 있는 기관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어제 기자회견의 방점은 고 박원순 시장의 이 성추행 문제가 아니라 20명의 특정된 사람들이 4년간 이 피해 호소를 듣고도 묵인 방조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묵인 방조의 범죄 혐의가 아직 성립 안 돼요. 이제 서울시에 대한 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근데 이게 피해자의 주장은 있으나 묵인이나 방조죄가 범죄 혐의로 성립하려면 공범의 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죄가 실체가 입증돼야 되는데. 이게 공소권 없음이잖아요, 현재. 그러네요. 또 그런 게 있군요. 수사가 한 발도 못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은 이 인권위, 인권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음 주부터 피해자 진정을 정식 접수해서 조사하기로 한 만큼 인권위원회에서 실제 규명을 해야 될 숙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평론가님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겠네요.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예, 우리 좀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온 곳은 영주로 오늘 0시부터 현재까지 54.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은 예천이 47, 문경이 46.4, 성송 42, 안동 34.2, 영양은 33, 상주 31.4, 의성이 30.4, 봉안에 27.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저기압이 비교적 느린 속도로 우리나라를 지나고 있고요. 이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자리하고 있어서 남쪽에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내일도 한낮에는 25도를 빗돌겠습니다. 아침은 21도, 한낮에는 25도 예상됩니다. 의정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낮은 21도, 체감온도 22.2도, 습도는 98%입니다. 날씨였습니다.